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9년 제2회 필기 관련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화재에서 휘적색의 불꽃 온도는 섭씨 몇 도 정도인가? 자, 연소의 색과 온도를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네요. 그죠? 연소의 색과 온도. 자, 휘적색이다. 휘적색의 불꽃 온도는 바로 925도에서 950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답 보기 3번 950도가 답이 되겠고, 4번에 1300도. 1300도에 해당하는 색깔은 바로 백적색이죠. 백적색. 그죠? 답은 3번. 답 2번.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연소의 3요소 바로 가연물, 그리고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이 세 가지가 바로 연소의 3요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기 2번에 촉매. 촉매는 연소의 3요소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 촉매가 되겠네요. 다음 3번. 가연물의 주된 연소 형태를 잘못 연결한 것은, 자, 연소 형태를 물어봤네요. 자, 1번에 석탄이 자기 연소다. 석탄은 자기 연소가 아니라 석탄은 바로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분해 연소.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목재는 분해 연소 맞죠? 3번에 유황은 증발 연소 맞고요. 4번에 숯은 표면 연소. 자, 맞네요. 그죠? 답은 틀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열의 3대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자주 보이셨죠? 열의 3대 전달 방법. 바로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에 흡수. 자, 흡수는 열의 3대 전달 방법이 아닌 거네요. 답은 1번. 다음 5번. 다음 중 기계적 점화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자, 지금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점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점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에 의한 점화원,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계적 점화원을 물어본 건데, 보기 1번에 마찰열, 기계적인 거죠, 마찰력, 기화열. 근데 기화열은 화학적 점화원에 해당이 됩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용해열과 연소열. 용해열과 연소열은 화학적 점화원에 해당이 되네요. 틀렸고, 3번, 압축열과 마찰열. 3번이 답이네요. 압축열과 마찰열이 전부 다 기계적 점화원에 해당이 되죠. 다음 4번, 정전기열 같은 경우는 전기적 점화원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연소열 같은 경우는 화학적 점화원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맞겠네요. 3번. 다음 6번. 유효탱크 화재에서 비점이 낮은 다른 액체가 밑에 있는 경우에 연료층이 탱크 아래에 비점이 낮은 액체에 도달할 때 급격히 부피가 팽창하여 다량의 유류가 외부로 넘치는 현상이다. 바로 보일 오버에 대한 내용이죠. 보일 오버. 답은 3번. 다음 7번. 다음 중 소화약재로 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물의 증발자멸이죠. 물의 증발자멸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물을 소화약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답은 2번에 증발자멸이 크기 때문에 2번. 8번.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자, 제2석유류 같은 경우는 제4류 위험물에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죠? 제4류 위험물 중에서 뭐 특수 인화물이 있고, 제1석유류, 제2석유류, 그리고 제3석유류, 제4석유류. 그 중에서 제2석유류를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에테르와 이황화탄소는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고, 2번에 아세톤과 벤젠은 제1석유류, 그리고 3번에 아세트산과 아크릴산이 바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4번에 중유와 아닐린 같은 경우는 뭐다?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9번. 자, 연기에 의한 감광계수가 0.1, 자, 미터분의 1이라고 할 때 가시거리는 20에서 30m일 때의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바로 연기의 농도와 그 가시거리를 이제 물어본 건데, 바로 감광계수가 0.1이고 가시거리가 20에서 30m인 경우에는, 자, 어떤 상태냐? 바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라는 얘기는 이제 피난자들이 피난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의 지장을 느낄 정도. 이 정도는 가시거리가 5m예요. 5m. 다음 3번에
어둠침침한 것을 느낄 정도는 가시거리가 3m가 해당되는 거고, 그럼 4번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에는 가시거리가 1에서 2m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다음 10번.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대표적인 성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위험물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했죠? 산가자, 인자산 했어요. 그죠? 산가자, 인자산. 자, 보시면 보기 4번에 제5류 위험물이 산화성 액체라고 했네요. 산화성 액체는 바로 제6류, 그죠? 제6류 위험물 해당이 되고,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산가자, 인자. 자네요, 자.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11번. 고층 건물의 방화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발화 요인을 줄인다. 맞죠? 2번.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구획한다. 맞고요. 3번.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다 맞는 내용인데, 보기 4번에 복도 끝에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집중 배치한다? 아니죠. 반대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죠. 틀린 답은 4번이네요. 다음 12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답은 3번의 팽창 질석인데, 이 팽창 질석 같은 경우는 금속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3번. 다음 13번.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정전기 방지 대책이네요. 정전기 방지 대책. 1번에 접지를 한다. 2번에 습도를 높인다. 4번에 공기를 이온화한다. 다 세 가지 전부 다, 자, 정전기 방지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3번에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늘린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14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기름걸레가 자연 발화하였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기름걸레가, 자, 기름이 묻어있는 그 걸레가, 기름걸레가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때 자연 발화했다? 자, 이것은 바로 산화열이죠. 산화열. 산화열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연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산소와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열이 바로 산화열인데, 그 산화열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 기름걸레가 자연 발화가 된 거죠. 답은 2번의 산화열 축적입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열 전도율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 열 전도율은, 자,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암기를. 자, 1번에 알루미늄은 237 정도 되고요. 알루미늄. 철제는 80.3. 그리고 은은 427. 그리고 앞면 광물 섬유는 0.046으로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앞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16번. 자,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자, 경유 화재, 즉 유류 화재인 경우에, 자,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유류가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떠서 떠다니면서, 자, 연소면을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경유 같은 경우는 비중이 0.82에서 0.87 정도 되는데, 자, 어때요? 비중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비중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떠다닌다는 얘기는 연소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에 경유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화재면에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17번. 화재 시에 나타나는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자, 인간의 피난 특성, 5가지가 있는 거죠. 5가지. 자, 1번에 최초로 행동한 사람을 따른다? 바로 추종 본능이네요. 추종 본능. 2번. 발화 지점의 반대 방향. 그죠? 불이 난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바로 퇴피 본능. 3번에 평소에 사용하던 문이나 통로를 사용한다. 바로 귀소 본능에 해당이 되네요. 근데 4번 같은 경우 어두운 곳으로 대피한다? 아니죠. 오히려 불이 났을 경우에는 밝은 곳으로 향하죠. 바로 지광 본능이라고 해서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은 곳을 향해서 대피를 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18번. 동식물 유류에서 요오드 값이 크다라는 의미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서 요오드 값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것은
100g의 유지가, 그러니까 기름이 묻어있는 그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100g의 유지가 흡수하는 요오드의 그람 수를 갖다가 요오드의 값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그 요오드의 값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유지 중에서 바로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요오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요오드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포화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불포화도가 높다. 자, 그리고 요오드 값이 높은 기름은 뭐가 되기 쉽냐면, 요오드 값이 높은 기름은 산화하기 쉬워서 바로 자연 발화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의 값이 130 이상이 되면 바로 건성유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요오드 값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불건성유가 아니라 건성유가 돼야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기 2번에 불건성유이다 틀린 말이 되고, 3번에 자연 발화성이 낮다? 아니죠. 요오드 값이 크면 자연 발화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산소와의 결합이 어렵다? 요오드 값이 크면 산소와의 결합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1번 불포화도가 높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내화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내화 구조의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자, 1번에 철골 구조의 계단, 맞죠? 철골 구조. 2번 철근 콘크리트조의 지붕, 맞고요. 3번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자, 3번까지 맞네요. 그런데 보기 4번에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5cm 이상의 바닥이다. 자, 5cm 이상이 아니라 바로 10cm 이상이 돼야 구조가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0번.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르면 복사열은 절대 온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자, 복사열은 바로 절대 온도의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지름 0.5m의 관 속을 물이 평균 속도 5m/s로 흐르고 있을 때 관의 길이 100m에 대한 마찰 손실 수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관 마찰 개수는 0.0이라고 했습니다.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달시 웨버의 식에 의한 바로 마찰 손실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달시 웨버의 식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찰 손실 수도는 EGD분의 FL V제곱. 그래서 EGD분의 FL V제곱. 문제에 다 단선 다 나와 있어요. 문제에 값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대입만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D는 자, 직경. 지름이 0.5m라고 했죠? 자, 지름 0.5 대입해 주시고요. 0.5분의, 자, F는 관 마찰 개수 얼마? 0.02 곱하기 길이는 100m. 이게 길이에요. 길이 100m 곱하기, 그 다음에 유속은 5m/s. 그러니까 V에다 5를 대입해 주시면 5의 자, 제곱이 됩니다. 자, 단위는 이제 교재에 나왔으니까 단위는 생략할게요. 숫자만 지금 대입한 거예요. 자, 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은 이제 대략적으로 5.1이 나옵니다. 5.1m. 그래서 답은, 자, 1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22번. 수압기는 다음 어느 정리를 응용한 것인가? 자, 수압기 같은 경우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유체를 통해 자, 작은 힘을 전달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 대표적인 기기입니다. 그래서 수압기니까 수압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파스칼의 정리를 이용한 거죠. 답은 4번에 파스칼의 정리. 다음 23번. 자, 공기 중에서 무게가 150N인 돌의 무게가 물속에서는 70N이었다면 이 돌의 비중은 약 얼마인가? 자, 보세요. 23번 문제. 자, 공기 중에서는 무게가 150N이었는데 물에 담갔더니 무게가 70N 되었대요. 그죠? 그럼 뭐냐? 바로 이 부력. 자, 부력이 작용해서 이 물에 담그면 이제 부력에 의해서 무게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력을 구해보면, 자, 잘 보세요. 공기 중에서는 무게가 150N이었는데
150N이었는데 물속에 담궜더니 무게가 70이래요. 70. 그러면 150N에서 70N을 빼주면 바로 부력은 80N이 자, 나오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부력은 80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이 물체, 이 돌이 물에 담긴 자, 최적. 자, 물에 담긴 최적을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공식이 떠오르냐면 자, 부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부력. 자, 부력은 자, 비중량에다가 바로 최적을 곱해주면 돼요. 이때 이 최적은 뭐냐? 바로 돌이 물에 잠긴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돌의 전체 최적이 아니라 물에 잠긴 최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자, 돌이 물에 잠긴 최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V는 감마분의 바로 부력이에요. 부력. 자, 부력.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지금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물의 비중량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의 비중량은 9,800이죠. 그죠? 9,800. 그리고 부력이 얼마라고요? 부력이 80N. 80. 그래서 9,800분의 80을 해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8.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는 세제곱미터. 그죠? 최적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물에 잠긴 돌의 최적이에요. 최적. 자, 이제 그 다음 뭘 구할 거냐? 자, 돌의 비중량 구해볼게요. 돌의 비중량. 자, 여기서는 어떤 공식이 있냐? 자, 물체의 무게는 있죠. 물체의 무게는 비중량에다가 뭐라고 곱한다? 최적을 곱해주는 거예요. 다시, 물체의 무게는 비중량 곱하기 뭐라고요? 최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돌의 비중량을 지금 구할 거니까 돌의 비중량 감마는 바로 돌의 최적 분의 돌의 무게로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다 구했던 거예요. 자, 돌의 최적은 얼마라고요? 구했죠? 8.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8.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그 다음에 돌의 무게는 자, 물에 잠긴 무게가 아니에요. 공기 중에서의 순수한 돌의 무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 150N이었죠. 그죠? 150N. 자,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떨어지네요. 이 값은 얼마냐면 18,382가 나오네요. 18,382가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이죠.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돌의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돌의 비중량. 자, 최종적으로 이제 돌의 비중이죠. 돌의 비중. 그럼 돌의 비중은 뭐냐? 돌의 비중은 바로 물의 비중 있죠? 물의 비중분의 바로 돌의 비중량으로 구하는 거죠. 다시, 돌의 비중은 물의 비중량분의 돌의 비중량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라고요? 물의 비중량은 9,800이라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9,800. 그 다음에 돌의 비중량 구했죠. 18,382. 18,382.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1.88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1.88. 그죠? 그러니까 돌의 비중이 물의 비중은 1이에요. 근데 돌의 비중이 어때요? 물의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 비중이 물보다 작으면 붕 뜨는 거예요. 근데 돌의 비중이 물보다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의 비중은 바로 1.88이 나옵니다. 1.88 답은 2번. 다음 24번. 자, 영하 15도씨 얼음 10g을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단 얼음의 융해열은 335, 물의 증발자멸은 2256, 얼음의 평균 비열은 2.1, 그리고 물의 평균 비열은 4.18이라고 이렇게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소방 원론에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열량을 지금 구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현열과 자멸이 있어요. 현열. 자, 현열이라는 것과 자, 자멸이 있는데, 자,
자, 현혈은 뭐냐, 현혈. 현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의 상태. 자, 상태의 변화는 없고, 현혈은 상태의 변화는 없고, 온도만 변하는 거, 온도. 예, 온도 변화하는 게 요게 현혈이고요. 잠열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상태의 변화는 있고요. 상태의 변화는 있고, 온도의 변화가 없는 게 잠열.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열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열과 잠열을 더해주는 거예요. 합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열 같은 경우는 MC 델타 T고요. 델타 T 현열 플러스 잠열은 바로 감마 M.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잠열 곱하기 질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열과 바로 잠열을 더해준 게 바로 총 열량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순서대로 한 번씩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영하 15도의 얼음을 100도씨의 증기, 수증기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꾼대요. 그때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수증기로 바꿀 때까지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얼음 고체에서 예? 물로 바꾼 다음에 그 물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예, 기체로 바꿔야 돼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증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고체에서 액체로 바뀐 다음에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준다는 거. 좀 계산이 많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먼저,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자, 제일 먼저 뭘로 바꿔주냐? 바로 0도씨 있죠? 0도씨?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왜냐? 얼음은 언제 녹아요? 얼음은 0도씨에서 녹잖아요. 그죠? 녹게 하기 위해서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0도씨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녹으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얼음으로 바꿔준다. 그럼 뭐예요, 지금? 상태 변화 있죠? 자, 아니죠. 지금 얼음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거죠? 상태의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이게 현열. 그죠? 온도 변화만 있는 거예요, 현열. 자, 계산해볼게요. Q1은 뭐예요? MC 델타 T. MC 델타 T. 요 M은 질량이고요. C는 비열,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이에요. 온도 변화량.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열량을 지금 킬로줄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얼음의 질량이 얼마냐면 얼음이 10g이래요, 10g. 얼음이 10g이래요. 그 얘를 뭘로 바꿔주라고요? 바로 킬로그램으로. 요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킬로그램 바꿔주면 얼마냐? 바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요거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위를. 자, 그럼 볼게요. 자, 질량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질량 곱하기, 자, 비열인데, 자, 문제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얼음의 융의 열이 얼마라고요? 아, 여기네. 얼음의 평균 비열이 2.1이래요. 나왔죠? 얼음의 평균 비열이 2.1이니까 2.1. 이 비열에 집어넣은 거예요. 2.1 곱하기 온도 변화량은 어디예요? 영하 15도에서 0도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온도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15도. 0 빼기 영하 1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 빼기 영하 15도. 온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자, 대략적으로 0.315가 돼요. 0.315 킬로줄. 이게 바로 열량의 단위죠. 킬로줄. 네, Q1 됐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0도씨의 얼음까지 됐어요. 그죠? 그럼 얼음이 녹겠죠? 녹아요. 그럼 여기서 뭐냐?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바꿔주는데 필요한 열량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0도씨 얼음 됐으니까 얼음이 녹는다고요. 물로 바뀔 때에 필요한 열량. 그거 뭐예요? 이때는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잠열. 예? 잠열이에요, 잠열. 요거, 잠열. 그래서 Q2는, 자, 뭐라고요? 비열. 융의 잠열. 융의 잠열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질량 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어요. 융의 잠열. 얼음의 융의 열은 335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35 곱하기 질량은 여기 있잖아요. 질량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융의 열 곱하기 질량이에요.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3.35 되네요. 3.35 킬로줄. 자, 세 번째. 자, 이전에 0도씨의 물까지 됐네요. 그죠?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되려면 몇 도씨까지 올라가야 돼요? 100도씨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죠? 100도씨가 물이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그래서 여기서는 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물로 예, 바꿔주는 거죠. 그죠? 자,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했죠? 뭐예요? 현열. 그죠? 현열이에요. Q3는 현열이니까 MC 델타 T. 그죠? MC 델타 T. 질량은 똑같아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제 비열. 자, 물의 평균 비열이 얼마라고요? 4.18. 나왔어요, 문제에. 4.18 곱하기 온도는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변화량은 100 마이너스 0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요 값은 대략적으로 4.18 나오네요. 4.18 킬로줄이 자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자, 물이 100도씨까지 올라갔어요. 그 물이 끓겠죠? 물이 끓으면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자,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자, 수증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량은 그죠? 자, 지금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뭐다? 자멸. 네? 자멸이에요. 그래서 Q4는 자,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물의 증발 자멸은 2256. 그래서 2256 곱하기 질량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22.56이 돼요. 22.56 자, 킬로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끝났어요. 그죠? 영하 15도씨의 얼음이 100도씨의 수준까지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필요한 열량은 얼마예요? 0.315, 그 다음에 3.35, 4.18, 22.56. 이걸 다 더해준 게 전체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 더해주시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대략 30.4 킬로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이 있어요. 자, 다음 25번 문제. 자, 펌프의 입구에서 진공계의 압력은 마이너스 160mHg, 출구에서 압력계의 계기 압력은 300kPa, 송출유량은 분당 10세제곱미터일 때 펌프의 수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진공계와 압력계 사이의 수직거리는 2m이고 흡입관과 송출관의 직경은 같으며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수동력, 펌프의 이제 수동력을 구하는데 이 수동력 같은 경우에는 펌프의 효율과 전달 계수를 무시한 지금 동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여기서 수동력을 구하려면은 그 전양정, 자, 양정을 아셔야 되는데 그 양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압력을 수도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단위를 이제 환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760 mHg 수은주예요. 자, 760 수은주는 101.325 자, 킬로파스칼과 자, 같고요. 그리고 요 101.325 킬로파스칼은 10.332m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은주를 미터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압력을 또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킬로파스칼을 미터로 또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입구에서의 진공계의 압력이 마이너스 160 mHg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비례식을 하나만 써볼게요. 비례식을. 자, 760 mHg는 자, 뭐랑 같다고요? 10.332m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60 mHg는 그때는 자, 높이가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비례식으로. 그러면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x를 한번 구해보면 x는 바로 마이너스 160
자, 미리 HG 나누기 760 미리 HG 곱하기 10.332m를 해주면 바로 요 수은주가 미터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죠?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 계산해 주시면 요 값은 마이너스 2.18 정도 돼요. 마이너스 2.18 자, 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출구. 자, 출구에서의 압력계의 계기 압력이 300kPa. 그죠? 300kPa.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써볼게요. 비례식을. 101.325kPa는 101.325kPa일 때는 자, 얼마라고요? 그때는 10.332m. 10.332m. 자, 그러면 300kPa일 때는 몇 미터냐? 그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몇 미터냐? 그럼 여기서 이제 출구 쪽에서의 그 손실 수도를 구하면 x는 자, 같은 방법이에요. 얼마냐면 300 나누기 101.325 자, 단위 안 쓸게요. 곱하기 10.332를 자, 해주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30.59가 돼요. 30.59 미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구. 자, 입구에서의 손실수도. 그리고 출구 쪽에서의 자, 수도를 구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전향정은 자, 보세요. 전향정 H는 자, 출구 쪽에 양정에서 자, 입구 쪽에 양정 빼주고요. 그리고 실양정을 더할 거예요. 실양정을. 자, 보시면 자, 출구 쪽에서는 양정이 30.59죠. 30.59. 자, 마이너스 입구 쪽에서는 마이너스 2.18이죠. 마이너스 2.18 플러스 실양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 나왔어요. 자, 진공계와 압력계 사이의 수직거리는 2m라고. 그죠? 2m니까 실양정은 2m가 되는 겁니다. 2m.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요 값은 34.77 되네요. 34.77. 77m. 요게 정이 아닌 전향정.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하냐? 자, 수동력. 자, 수동력 P는 자, 펌프의 효율과 전달 계수는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죠? 고려 안 한다고 했어요. 얼마? 0.163 바로 QH로 구할 수가 자, 있겠네요. 그죠? 자, 대입해 볼게요. 0.163 곱하기 자, 양정은 문제에 나왔네요. 분당 10세제곱미터. 분당 10세제곱미터. 10 곱하기 그다음에 전 양정은 34.77. 34.77. 자, 계산을 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56.7이 나옵니다. 56.7. 단위는 킬로와트. 답은 2번에 있고요. 다음 26번. 견고한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암모니아의 가역 과정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역 과정과 지금 비가역 과정을 좀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가역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변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열 전달량 있죠? 자, 열 전달량은 바로 내부 에너지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자, 열 전달량이 바로 내부 에너지와 같다. 그럼 참고로 자, 비가역 과정 같은 경우는 자, 반대겠죠, 그죠? 자, 반대이기 때문에 자, 열 전달량은 바로 내부 에너지에다가 뭐를 더해주냐? 바로 1을 더하는 거죠, 1. 그죠? 요거는 가역 과정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바로 가역 과정을 지금 물어봤으니까 바로 3번. 3번에 해당되는 요것이 바로 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3번. 다음 27번. 자, 유체 속에 잠겨진 물체에 작용되는 부력은 자, 보세요. 이제 부력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유체 속에 잠겨져 있대요. 자, 지금 여기가 자, 이제 물이에요. 물 속에 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잠겨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물 속에. 그죠?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에 잠겼다는 거는 어느 정도 부력이라는 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부력.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체에 의해서 이만큼의 물에 잠겨진 이 물체에 의해서 이 물의 체적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 잠겼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욕조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죠. 그렇죠? 그 넘치는 물의 양이 바로 이 물에 잠겨져 있는 이 양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액체의 무게랑 똑같다. 그래서 이 물에 잠겨진 이 물체 자, 물체에 의해서 자, 배제된 바로 액체의 무게랑 똑같다. 액체의 자, 무게와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액체의 무게가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부력이라는 얘기예요. 부력. 그래서 답은 2번에 그 물체에 의하여 배제된 액체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28번. 어떤 이상기체 5kg이 압력 200kPa, 온도 20도씨 상태에서 최적 1.2 세제곱미터를 나타낸다면 기체 상수는 약 얼마인가? 자, 보세요. 자, 이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물어본 거예요. 바로 PV는 WRT. 이 공식 있죠? 이상기체 그 상태 방정식에서 자, 뭐를 물어봤냐? 바로 기체 상수 요 R 값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보면 기체 상수 R은 WT분의 P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WT분의 자, PV다. 자,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나왔어요. 자, W는 이제 무게예요, 무게. 무게가 5kg이죠. 그죠? 5kg. 5 곱하기. 자, 단위 생략할게요. 5 곱하기. 자, T는 절대 온도인데 지금 몇 도라고 했어요? 25도씨. 섭씨 온도가 25도씨니까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25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P는 압력이죠, 압력. 압력이 200kPa이니까 200 대입해주고요. 200 곱하기 V는 최적. 부피예요. 1.2. 자, 계산해주시면 대략적으로 0.161이 나오게 됩니다. 0.161. 답은 1번에 있고요. 답 29번. 회전속도 800rpm, 송출량 분당 9세제곱미터, 전 양정 16m인 원심 펌프가 있다. 비속도가 동일한 펌프가 송출량 분당 27세제곱미터, 전 양정 4m일 때 펌프의 회전 속도는 약 몇 rpm인가? 자,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속도에 이제 관련된 문제예요. 비교 회전도.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제 비속도, 자, 비교 회전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바로 비속도는 회전 속도 곱하기, 자, 단수분의 H, 단수분의 H, 4분의 3승의 루트 Q. 자, 이게 바로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비속도가 동일하대요. 자, 비속도가 동일한데, 여기서, 자, 달라지는 값이 뭐냐면, 회전 속도 달라지고 있고요.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송출량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전양정. 예, 전양정도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 단수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수는 이 문제에서 뺄 거예요. 조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단수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비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해 볼게요. N1 곱하기 자, N은 없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H1의 4분의 3승분의 루트 Q1. 자,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N2 곱하기 H2의 4분의 3승분의 루트 Q2.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은 같다고요. 그죠? 이렇게 놓고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바로 펌프의 회전 속도. 이 문제에서는 바로 요 N2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N2의 값을 구하는 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 식을 이제 변형하면 되는데, 자, N2는 N1 곱하기, 자, 지금, N2와 요 값은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값에 뭐를 곱해주면, 역수를 곱해주면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 N1 곱하기 루트 Q2분의 H2의 4분의 3승 곱하기 여기는 H1의 4분의 3승분의 루트 Q1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바로 여기 회전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전수가. 이 값들은 문제 다 나왔어요. 문제. 자, 대입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대입해볼게요. 자, N1은 자, 회전 속도가 얼마라고요? 800rpm. 자, 800 곱하기 자, Q2는 송출량이 얼마라고요? 분당 27. 그럼 여기는 루트 27분의 H2가 몇 미터? 전향정이 4미터. 그죠? 4미터니까 여기는 4의 4분의 3승.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자, 곱하기 H1은 16미터죠? 16의 4분의 3승 분의 Q1은 9죠. 9. 루트 9.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이제 대략적으로 163.3이 나와요. RPM. 그죠? 이렇게. 네.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공식 기억하신 다음에 계산만 잘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163.3. 답은 4번. 다음 30번. 자, 피터관으로 측정된 동압이 2배가 되면 유속은 몇 배인가?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식을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피터관에서 유속은 C 곱하기 루트 EGH죠. EGH. 자, 유속. 물의 흐르는 속도예요. 유속은 C 곱하기 루트 EGH. 자, 요 식에 의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압력이죠, 압력.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H 수도 곱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H는 감마분의 P다. 이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H 대신에 감마분의 P를 대입해 볼게요. 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유속은 C 곱하기 루트 2G 곱하기 얼마다? 감마분의 P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자, 뭘 할 수 있냐?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P. 그죠? 루트 P와 뭐하다? P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압력이 있죠, 압력. 압력이 만약에 4배가 되면 유속은 2배가 되고요. 그죠? 압력이 9배가 되면 루트 9니까 유속은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속은 루트 P에 뭐다? 비례한다. 그죠? 그런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동압이 2배가 되면, 자, 요 압력이 몇 배? 압력이 2배가 되면 유속은 몇 배? 유속은 루트 2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2배면 유속은 루트 2배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유속은 루트 P에 비례하기 때문에. 답은 2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31번. 압축률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압축률은 압축이 얼만큼 되는지의 그 비율인데, 잘 보세요. 요 압축률 같은 경우에는 자, 뭐냐? 바로 그 탄성. 자, 여기서 뭐냐? 탄성. 최적 탄성 계수. 바로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의 역수. 이렇게. 그래서 압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최적 탄성 계수 분의 1이다.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최적 탄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률은 작아진다는 거고, 압축률이 작다는 것은 뭐예요? 압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압축률인 건데, 자, 보기를 보시면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이다. 맞죠? 압축률은 최적 탄성 계수 분의 1이니까 역수가 맞고요. 다음 2번. 유체의 최적 감소는 밀도의 감소와 같은 의미다. 자, 보세요, 이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밀도이지, 밀도. 잘 보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 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마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밀도는 이렇게 하트 있죠, 하트. 하트를 반 자른 거예요.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요. 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이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유체의 최적 감소. 자, 최적이죠, 부피가. 최적이 감소하면 지금 밀도와 최적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최적이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하겠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체의 최적 감소는 밀도의 감소가 아니라 밀도의 증가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렸어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야 맞아요. 2번 틀렸어요. 그 다음 32번 문제. 자, 물리량을 질량, 길이, 시간의 기본 차원으로 나타냈을 때 틀린 것은 바로 이제 절대 단위로서 이제 나타낸 것인데, 자, 보기 중에서 3번 보기가 틀렸어요. 자, 운동량에 대한 건데 보세요. 3번에 자, 운동량 같은 경우는 자, 단위가 있죠, 단위가. 자, 단위를 보시게 되면 먼저 자, 중력 단위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운동량 같은 경우는 뉴턴 곱하기 세크예요. 운동량의 단위가. 근데 여기서 자,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곱하기 절대 단위로 바꿔주면 절대 단위로서는 킬로그램 곱하기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뉴턴에다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킬로그램 곱하기 자,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예요. 그죠? 곱하기 세크예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세크랑 약분되겠죠. 이건 분모에 있는 거니까. 그죠? 약분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냐? 결국 자, 남아있는 거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만 남게 됩니다. 그죠? 미터 퍼 세크. 그럼 여기서 자, 킬로그램은 질량. 그죠?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 그죠? M. 그다음에 요 미터는 길이죠. 길이니까 L. 그다음에 요 S는 초니까 T.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T-1승.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운동량의 절대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MLT-1승.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MLT-2승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틀린 건 3번. 다음 33번. 자, 유체의 흐름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베르누이 방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마는 비중량, P는 압력, V는 속도, Z는 높이라고 했어요. 자,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자, 써볼게요. 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이것도 이제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자, 감마분의 P 더하기 2G분의 자, V, 2G분의 V 제곱이죠. 속도의 제곱 플러스 Z는 뭐다? 일정하다. 요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감마분의 P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압력수두죠. 자, 압력수두고요. 자, 2G분의 V제곱 요게 속도수두. 예, 속도수두. 그다음에 요 Z는 위치수두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수두 플러스 속도수두 플러스 위치수두는 뭐다? 일정하다. 예, 요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기를 보시면 나왔죠? 압력수두 4번에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의 합이 일정함을 표시한다. 그죠? 그 답은 4번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34번. 자, 그림과 같이 탱크에 비중이 0.8인 기름과 물이 들어있다. 벽면 AB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은 약 몇 킬로뉴턴인가? 단, 벽면 AB의 폭은 1m라고 했네요. 자, 보세요.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벽면 AB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을 구하는 거예요. 자, 34번 보시면 자,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그림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 여기는 기름이 들어있고요. 기름. 아래는 지금 물이 들어있을 때 물이. 그때 이 물과 기름에 의해서 이 벽면 AB 있죠? 벽면 여기 AB. 자, 벽면 AB가 받는 힘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름의 비중은 0.8이래요. 기름의 비중
비중이 0.8. 물의 비중은 1이겠죠. 그죠? 1, 0.8. 자, 그때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자, 압력을 구할 건데, 먼저 이걸 구해볼게요. 전체 압력은, 자, 기름에 의한 압력과 물에 의한 압력을 합할 거예요. 자, 기름이 요 벽면에 작용하는 힘과 물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름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과 물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합해서 이제 전체 압력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먼저 자, 이쪽에서 P1을 먼저 구해볼게요. P1. 바로 기름이 요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뭐를 아셔야 되냐? 바로 압력은 있죠. 압력은 자, 비중량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비중량에다가 얼마 곱한다? 예, 높이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요게 압력이에요, 압력. 이 공식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공식을.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뭐를 먼저 구할 거냐면, 자, P1은 기름이 벽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기름의 뭐를 구해줘야 돼? 기름의 바로 기름의 비중량을 구해줘야 돼요. 바로 비중량 얼마 되냐? 얼마 되는 거죠? 바로 기름의 비중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바로 물의 비중량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1은 바로 기름의 비중량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물의 비중량 곱해주면 돼요. 기름의 비중량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해준 게 뭐라고요? 그게 기름의 비중량이라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H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곱해볼게요. 자, 기름의 비중은 0.8 곱하기 물의 비중량이 얼마라고요? 물의 비중량은 9,800이에요. 9,800 곱하기 자, 높이가 문제는 얼마 나왔어요? 여기가 2m. 그죠? 2m니까 곱하기 2m. 자, 여기 해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5,680 나와요. 15,680. 여기서는 15,680 자, 뉴턴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 자, 물이 벽면 AB에 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P2는 자, 감마2 곱하기 H 자, 2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감마2는 뭐예요? 바로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은 얼마? 9,800이 나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이 높이인데 지금 이 물 같은 경우는 이 벽면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수평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그 높이는 이 벽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예요? 2m죠. 2m. 이 높이에 딱 절반. 평균인 절반 높이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H2는 요 2m가 아니라 2m의 절반에 해당하는 얼마? 1m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평균인 가운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9,800 곱하기 얼마라고요? 2분의 2m. 요 2m의 절반이라고, 절반. 2분의 2m. 그러면 P2는 9,800 뉴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9,800 뉴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실게요. 그럼 여기에서 P0는 P1 플러스 P2라고 했어요. 그죠? P1 플러스 P2를 해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25,480 나옵니다. 이 값은 25,480 뉴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거네요. 이 단위가 지금 이거 압력이죠, 압력이니까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단위가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제곱미터예요. 단위는 제곱미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이렇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압력이니까 압력의 단위. 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자, 벽면 AB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이에요. 힘. 자, 힘을 구하는 거니까 힘은 요 압력 있죠, 압력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압력에다가 그죠? 면적. 자, 보세요. 이 단위를 보세요. 단위. 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죠? 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면적을. 그죠? 면적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구했어요. 자, 지금 압력이 얼마라고요? 25,480 곱하기 자, 문제는 면적인데
이 벽면의 그 면적을 한번 구해주셔야 돼요. 면적을. 잘 보세요. 자, 여기 2m죠. 여기도 2m예요. 문제에 나온 거예요. 여기 2m, 2m. 그러면 이 벽면 요 AB의 길이가 얼마냐? 요 AB의 길이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주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여기 2의 제곱인 거죠.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해주면 2 루트 2가 나옵니다. 그죠? 요 AB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 루트 2m라고요. AB의 길이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벽면 AB, 요 벽면의 폭이 얼마래요? 벽면의 폭이 1m래요. 1m. 그죠? 자, 길이가 2 루트 2고 폭이 1m이기 때문에 면적은 얼마가 돼요? 면적은 2 루트 2 곱하기 1m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2 루트 2 곱하기 폭 1m. 그래서 이게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값은 72,068.32 뉴턴이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뭘로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단위가 킬로뉴턴. 킬로뉴턴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바로 72 킬로뉴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2번에 있어요. 2번. 다음 35번. 자, 점성계수 0.2, 밀도 800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 제곱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동점성계수는 뉴는 바로 밀도분의 바로 점성계수입니다. 다시 동점성계수는 뭐라고요? 동점성계수는 밀도분의 바로 점성계수입니다. 점성계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자,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자, 밀도는 800kg per 세제곱미터. 자, 800kg per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점성계수는 0.2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점성계수는 중력 단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절대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두 개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통일. 자, 그럼 어떻게 통일할 거냐? 자, 이걸 아셔야 돼요. 1kg per 세제곱미터는 여기죠, 요거 있죠? 이 단위는 자, 뭐랑 똑같냐? 바로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제곱. 네, 이거랑 같아요. 자, 다시 1kg per 세제곱미터는 1뉴턴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위 대신에 이 단위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800 뉴턴 세크 제곱 4제곱미터 분의 0.2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위가 자, 보세요. 뉴턴 없어지죠. 세크 하나 없어지죠. 여기 제곱미터 4제곱미터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단위가 뭐가 돼요? 단위가 자, 다 없어지고 이걸 계산해보면 0.2 나누기 800을 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돼요. 그러니까 0.2 나누기 800을 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되고요. 요 단위를 보게 되면 바로 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점성계수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그냥 0.2에서 800 나눠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계산하실 때 이 단위까지 좀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답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번이에요. 다음 36번. 자, 수격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자, 수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흐르는 물을 갑자기 정지시켰을 때 그 수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수격 현상인데 그 수격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수격 현상은 유체의 유속 변화로 인한 압력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2번. 밸브의 급개방 혹은 급폐쇄 시에 발생한다. 맞고요. 3번. 서지 탱크를 설치함으로써 수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다 맞죠? 4번.
관내의 유속이 느린 경우에 잘 발생한다? 아니죠. 수격 현상 같은 경우는 관내의 유속이 빠른 경우에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다음 37번. 유량 측정 장치 중에서 단면이 점차로 축소 및 확대하는 관을 사용하여 축소하는 부분에서 유체를 가속하여 압력 강화를 일으킴으로써 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벤투리미터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의 벤투리미터고요. 다음 38번. 다음 그림은 단면적이 A와 2A인 U자형 관에 밀도 D인 기름을 담은 모양이다. 지금 그 한쪽 관의 관벽과는 마찰이 없는 물체를 기름 위에 놓았더니 두 관의 액면차가 H1으로 되어 평형을 이루었다.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은? 자,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을 지금 물어봤네요. 자, 보세요. 자,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 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자,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는 기름. 자, 여기에는 지금 기름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물체. 여기에는 어떠한 물체가 들어있어요. 물체가. 자, 어떤 물체가 들어있고요. 자, 단면적을 봤더니 여긴 단면적이 A. 단면적이 A고요. 여기는 단면적이 2A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몇 배? 2배예요, 2배. 면적이 지금 2배가 된 거예요. A.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높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높이가 바로 높이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H1만큼의 높이차가 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 그 질량을 지금 물어본 거네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파스칼의 원리.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 똑같은 그 U자형 관에서 자, 면적이 A죠. 면적이 2A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압력이 얼마큼 압력이 만약에 P1이라는 압력이 작용한다 치고 여기에서는 자, P2라는 압력이 작용한다 치면 어때요?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어때요? 같아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P1과 P2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냐? 자, 지금 자, 보세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분의 힘이죠. 압력은 단면적분의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이 같다라고 하면 어때요? 면적이 넓은 쪽에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겠죠, 그죠? 더 많은 힘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F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한다면 자, P1과 P2가 같기 때문에 바로 요 F2는 F1의 몇 배? 그죠? 2배만큼의 힘을 줘야 같은 압력이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바로 F2는 F1의 몇 배? 2배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2배. 아시겠죠? F2는 F1의 자, 2배다. 2배. 자, 그러면 자, 관계식을 볼게요. 여기 수평면. 자,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자, 보세요. F1은 바로 밀도에다가 그죠? 밀도에다가 자, 높이 곱하고 뭘 곱한다? 단면적을 곱해 주는 게 이게 바로 힘이에요, 힘. 힘 F. 근데 요거를 보셔도 돼요. 자, 단위를 보실게요, 단위를. 자, 단위를 보시면 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그렇죠? 자, 밀도는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세제곱미터예요. 자, 높이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 곱해봐요. D 밀도, 높이, 면적 다 곱하면 뭐가 돼요? 결국 뉴턴. 예, 힘만 나오게 되는 거, 힘만, 그죠? 자, 힘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 물체의 자, 질량은 얼마냐? F2는 2 곱하기 F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F1은 뭐예요? D, H, A죠. 근데 H는 얼마라고요? H1이잖아요, 높이가. H1. 그래서 결국 F2는 2 곱하기 D, H1 곱하기 A다. 이게 바로 이 물체의 질량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네, 2번에 답이 있어요. 2번. 자, 다음 39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곡관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계기 압력이 P1이 98kPa, P2가 29.42kPa이면 이 곡관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은 약 몇 뉴턴인가? 단 높이차 및 모든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 할게요. 39번. 자, 그림을 좀 간략하게 또 그려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U자관인데 U자관을 이렇게 자, 눕혀놓은 거죠. 예, 눕혀놨을 때 U자관을 자, 지금 여기 P1 여기 압력 여기 P1의 값이 98 자, 킬로파스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P2 자, P2는 29.42 킬로파스칼 자, 이렇게 나왔다고 썼어요. 그죠? 압력계. 자, 그럴 때 자, 여기에 들어가는 물을 V1 속도예요. 속도를 V1 일로 나오는 물의 속도를 자, V2로 놓고요. 그리고 자, 직경 볼게요. 직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경은 200mm. 여기 나가는 쪽의 직경은 100mm예요. 100mm.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곡관을 그죠? 관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 얼마냐? 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냐면 지금 들어오는 그 유속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유속과 나가는 유속의 관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구해 볼게요. 지금 이런 거죠. 자, 유량 있죠, 유량. 유량은 A 곱하기 자, V라고 했어요. 그죠? A 곱하기 V. 근데 여기서 뭐냐면 지금 단면적과 유속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자, 유량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요 단면적과 유속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죠?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자, 잘 보세요. V1분의 V2는 지금 유속과 면적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V1분의 V2는 뭐가 돼요? A2분의 A1이 된다고요. A2분의 A1. 그죠? V1분의 V2는 A2분의 A1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단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단면적을. 자, A1 같은 경우는 단면적 구해보면 지금 지름이 200mm죠. 지름. 그럼 200mm면 이거 얼마예요? 200mm면 0.2m예요. 여기는 0.1m고요. 그쵸? 그럼 구해볼게요. A1은 여기 단면적이에요. 여기 단면적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그럼 A2는 여기 면적 A2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이에요. 응? 제곱 나와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4분의 파이는 약분되고요. 이거는 0.01이죠. 이건 0.04죠. 그럼 얼마가 돼요? 예, 4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V2는 V1의 몇 배? 4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이 더 좁기 때문에 더 속도가 빠르겠죠. 물이 나가는 속도가. 그래서 V2는 V1의 몇 배다? 4배다. 이러한 관계를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자, V2는 V1의 4배다. 속도가 4배라는 거예요. 요거 관계식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 볼게요. 지금 베르노이 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베르노이 방정식 볼게요. 자,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자,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 들어오는 쪽이에요. 들어오는 쪽이 방정식이에요.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자, V2의 제곱 플러스 Z2 보다 같다라는 거죠. 베르노이 방정식이에요. 베르노이 방정식.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높이차를 뭐한다? 무시한다. 높이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요 Z1과 Z2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이차가 없다고요. 응? 높이차는. 그럼 이제 요식만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대입을. 잘 보세요. 자, 여기 비중량인데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바로 9.8 kN per 제곱미터죠. 그죠? 그래서 세제곱미터니까 여기는 9.8.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9.8분의 P1. 자, P1이 얼마라고요? 98 kPa이에요. 98 플러스 2 곱하기 요 G는 중력가 속도 얼마? 9.8 분의 자, V1. 자, 여기서 이제 V1을 지금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V1의 제곱. 아직 모르니까 유속은 모르죠? V1의 제곱. 이것은
자, 똑같아요. 9.8분의 자, P2는 얼마라고요? 29.42. 맞나요? 29.42. 29.42 플러스 2 곱하기 9.8분의 얼마? V2. 자, V2의 제곱인데 자, V2는 V1의 몇 배라고 했어요? 4배. 그죠? 4배에 들어가면 돼요. 4V1의 제곱. 그러니까 V2 대신에 V1의 4배를 넣은 거예요. 왜? V1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요 식을 풀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식을 풀면 미지수 V1의 값이 나온다고요. 풀면. 그죠? 자, 풀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거 풀면 V1은 자, 대략적으로 3.024가 돼요. 자, 3.024 미터 퍼 세크예요. V1은. 그러면 V2 구할 수 있죠? V2는 V1의 몇 배라고요? V1의 4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대략적으로 12.096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V1과 V2를 지금 다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유속을 구해서 유속. 그럼 이제 뭐를 구하냐? 유량. 자, 유량을 구할 수 있어요. 유량. 유량은 뭐야? 유량 뭐예요? 유량 Q는 AV라고요. 그죠? 유량 Q는 AV. 그럼 먼저 여기 어차피 들어오는 유량이나 나가는 유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한쪽만 잡아가지고 유량을 구하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들어오는 유량을 기준으로 볼게요. 얼마라고요?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 D가 얼마야? 0.2의 제곱이죠? 면적. 곱하기 속력이 얼마? 속력이 V1. 3.024. 이건 이거 뭐가 나와요? 유량 나와, 유량. 그죠? 나와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요 유량이 얼마 나오냐? 요 값은 대략적으로 0.095 나와요. 0.095 세제곱미터 퍼 세크. 그죠? 이렇게 자, 유량까지 지금 구한 거예요. 유량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유량까지 구했으면 이제 마지막 힘을 구하면 돼, 힘. 그러니까 이 곡관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자, 구할 거예요. 자, 이쪽에 오셔서 자, 힘은 뭐냐? 힘은 F는 자, P1 곱하기 A1. 요게 힘이죠. 그쵸? 압력에다가 면적 곱한 게 힘이에요. 그죠? 자, 여기다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P2 곱하기 A2.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로우 Q의 V2 마이너스 V1. 자, 요게 바로 요 곡관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에요. 다시 F는 P1 곱하기 A1 마이너스 P2 곱하기 A2 플러스 로우 Q V2 마이너스 V1. 요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바뀌네요. V1이에요. 자, 어떻게 바꾸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V1과 V2. 자, V1과 V2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요 부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부호를. 자, 어떻게 바꾸시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P2, A2는 지금 여기를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본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바뀐다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V1이 이쪽 방향이라고 한다면 V2가 이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호가 또 바뀐다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공식은 여기 다 플러스만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곡관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 나온 걸 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대입해볼게요. 자, P1은 얼마라고요? 98kPa. 98kPa 곱하기 A1은 자, A1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제곱이죠? 그죠? A1 단면적. 자, 플러스 P2는 29.42 곱하기 A2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이죠. 됐죠? 자, 이거는 P1 A1, 여기는 P2 A2 구한 거예요. 자, 플러스.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 물의 밀도는 얼마? 1000. 그죠? 물의 밀도예요. 1000 곱하기 Q는 유량 구한 거예요. 0.095 곱하기 자, 여기는 뭐예요? V1 플러스 V2. V1이 얼마예요? V1이 3.024 플러스 V2는 12.09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입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4746 나와요. 4746 단위 뉴턴. 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있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40번.
자, 실제 유체란 어느 것인가? 자, 실제 유체. 여기서 보시면 실제 유체 있죠? 실제 유체하고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를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인 유체, 이거는 이상적인 유체. 그러니까 이상적인 유체는 조금 더 비현실적이 되겠죠, 그죠? 실제 유체. 그때 자, 실제 유체란 어느 것인가? 1번 이상 유체를 말한다. 아니죠? 실제 유체랑 이상 유체는 반대 개념이에요. 아니고요. 2번 유동시 마찰이 존재하는 유체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 유체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존재하고요. 이상적인 유체 같은 경우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유체는 마찰이 존재하고요. 이상적인 유체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에 마찰 전단 응력이 존재하지 않는 유체 틀렸고요. 비점성 유체를 말한다.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유체는 점성이 있고요. 이상 유체는 바로 비점성이라는 거죠. 비점성.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 유체를 제대로 설명한 것은 보기 2번에 마찰이 존재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자, 계속해서 문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자,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이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소방용수시설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소화전, 그리고 급수탑, 세 번째로 저수조, 세 가지가 바로 소방용수시설인데, 자,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저수조, 2번에 급수탑, 3번에 소화전, 4번에 고가수조, 바로 4번에 고가수조가 해당 사항이 안 되겠네요. 답은 4번. 다음 42번.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에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된다. 그죠?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자, 아니죠?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번,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된다. 아니네요. 그죠? 소화용수설비입니다. 다음 4번. 연결송수관 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된다. 자, 아니죠? 소화활동설비가 돼야 맞습니다. 답은 1번. 다음 43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1번에 환경보호와 기초질서 유지, 2번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3번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4번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자, 여기에서는 바로 1번의 환경보호와 기초질서 유지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답은 1번. 다음 44번. 자, 다음 중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밑에 해설 보세요. 자, 소방용품 제외 대상으로 총 13가지 정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방염도료, 2번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3번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 4번에 가스 누설 경보기, 그래서 3번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소방용품이 아닌 겁니다. 그죠? 답은 3번. 다음 45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 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자, 보시면 소방특별조사를 하기 전에 바로 7일 전, 하기 전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에 7일 전이고요. 다음 46번.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주기는, 자, 보시면 화재 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그러니까 화재 경계지구 안에 소방특별조사 같은 경우는 바로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에 연 1회 이상. 다음 47번.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 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완공이 되기 전에, 자, 부분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만 검사하는 거, 바로 부분 완공 검사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다음 48번. 자,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거예요. 정전기 제거 방법. 자, 1번에 접지에 의한 방법 맞고요. 2번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맞죠? 3번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이 세 가지는 다 맞고요. 4번에 제습기를 가동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제습기를 가동시키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 우려가 더 쉽게 되겠죠. 그죠? 답은 4번. 다음 49번. 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수량이나 지정 수량, 품명,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에 1일. 50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51번.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1인의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자, 여기서 연면적이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5개 이하. 그죠? 소방공사 감리 현장 5개 이하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52번.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4번 보기 보세요. 4번이 지금 틀렸는데. 자,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는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53번. 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소화전의 설치 기준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소화전과 급수탑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전인 경우에는 65m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수탑인 경우에는 100m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소화전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에 65mm가 되겠네요. 답은 3번. 다음 54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어서 소방 용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이제 두 가지도 잘 구분하세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0m 이하가 되지만 그 외의 지역, 그 외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140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100m 이하가 아니라 14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55번.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의 일반형 숙박시설, 2번의 생활형 숙박시설, 3번의 고시원, 4번의 오피스텔. 자, 여기서는 4번의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56번. 무창층에서 계급을 한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급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 이내를 말하는가? 바로 1.2m 이내를 말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58번. 다음 중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1번에 질산 염류 300kg, 2번에 황린 10kg, 3번에 알킬 알루미늄 10kg, 4번에 과산화수소 300kg. 자, 여기서는 2번이 틀렸네요. 황린은 지정 수량이 10kg이 아니라 20kg 이상입니다. 답은 2번. 다음 59번.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위험물을 크게 6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위험물을 제1류부터 6류까지가 있어요. 자, 제1류 써볼게요. 자,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정규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암기를 하실 때 그 앞글자를 따라고 했어요. 보시면 산, 가, 자, 인자산. 자, 산, 가자, 인자산이에요. 그죠? 산에 가자, 인자산으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죠? 산, 가자, 인자산. 자, 하나씩 볼게요. 그럼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화성 고체죠, 고체. 자, 고체가 되겠고요.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예요. 가연성 고체.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죠? 물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금수성 물질. 그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그다음 제5류 위험물은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자, 이런 식으로 6가지의 위험물을 성질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산, 가자, 인자산.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이제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을 물어봤죠. 그럼 제4류 위험물이니까 바로 인화성 액체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의 인화성 액체. 다음 60번. 소방기본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소방신호는 크게 몇 가지? 바로 4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경계신호, 그 다음 발화신호, 그리고 해제신호, 마지막 훈련신호 4가지가 있어요. 그럼 보기를 보시면 1번에 화재신호, 2번에 훈련신호, 3번에 해제신호, 4번에 경계신호. 답은 1번에 화재신호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1번. 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시험 배관을 설치하는 이유로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시험 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바로 유수 검지 장치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 배관을 설치하는 거죠. 답은 4번에 유수 검지 장치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답은 4번. 62번. 포헤드를 소방 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해야 할 경우 헤드 한 개가 방호되어야 할 최대한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자, 보시면 이제 헤드의 설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포헤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헤드 한 개가 방호되어야 할 최대한 바닥 면적은 9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다음 63번. 전역 방출 방식의 한론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3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한론 1301을 방사하는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0.3MPa 이상으로 할 것. 자, 틀렸어요. 한론 1301을 방사하는 분사 헤드의 그 방사 압력은 0.9MPa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다음 64번. 소화 용수 설비의 소화 수조는 소방차가 채수구로부터 A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 시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얼마 이상 되도록 한다. 그때 A, B에 맞는 것은? 자, 먼저 소화 용수 설비의 소화 수조는 소방차가 채수구로부터 얼마? 2m 이내 지점까지 2m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 시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의 압력이 0.15MPa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에 A는 2m, B는 0.15MPa.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65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 2번 보기를 보세요. 제연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틀렸어요. 110N 이상이 아니라 110N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이상이 아니라 이하예요. 틀린 것은 2번. 다음 66번.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한 위험물 탱크 주위에 보조포 소화전이 6개 설치되어 있을 때 혼합빛 3%의 원액을 사용한다면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소요 원액량은 최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계산 문제예요.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보조포 소화전의 포소화약제의 양을 구하는 식인데, 자, Q는 포소화약제의 양이에요.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8,000이에요. 8,000. 자,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8,000. 그때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호스 접결부의 수. 근데 여기서는 최대 몇 개? 최대 3개. 아무리 3개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 3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가 의미하는 거는 포소화약제의 농도. 자, 사용 농도예요. S는 농도.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해 볼게요. 자, 보세요. 문제 보시면 포소화전이 몇 개? 6개 설치되어 있다. 자, 아무리 3개를 넘더라도 최대 몇 개까지만? 최대 몇 개? 3개까지만. 그래서 여기는 6이 아니라 3이 들어가야 되고요. 3 곱하기. 자, 농도는 몇 퍼센트? 3%의 원액이라고 했죠? 3%니까 얼마? 0.03이 되는 거죠. 3%. 그죠? 0.03 곱하기 8,000. 자,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720이 나와요. 720 단위는 리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조포 소화 약제의 양은 720리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 다음 67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내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2메가파스칼. 답은 4번. 다음 68번. 간이소화 용구 중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팽창 질석 한 포의 능력 단위는 얼마? 0.5 단위죠. 암기하셔야 돼요. 0.5 단위. 답은 1번. 다음 69번. 연결 살수 설비의 배관 구경이 65mm일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는 몇 개인가? 단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 배관 구경에 따라서 살수 헤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배관 구경이 65mm인 경우에는 살수 헤드의 개수가 4개에서 5개예요. 그런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1번이 1개, 2번이 3개, 3번이 5개, 4번이 7개. 그러면 3번에 5개가 답이 되겠죠. 그죠? 4개에서 5개까지. 답은 3번. 다음 70번. 분말 소화 설비의 정압 작동 장치에서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어 주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은 바로 압력 스위치식인 거죠. 압력 스위치식. 답은 1번. 다음 71번.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2번 보기를 보시면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개방 밸브는 호스의 설치 장소에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틀린 게 어디예요? 자동 개폐가 아니라 수동 개폐가 맞는 거죠.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요. 다음 72번.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1번. 헤드의 살수 범위는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된 부분만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한다. 자, 틀렸죠? 살수 범위에 포함된 부분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적셔야 되지 맞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 연결 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2번이 맞네요.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에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2.3m 이하로 한다. 틀렸어요. 2.3m가 아니라 3.7m 이하가 맞고요. 4번. 헤드의 살수 범위의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윗부분의 모든 부분까지 포함시켜야지 맞습니다. 맞는 것은 2번만 맞고요. 다음 7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인 병원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헤드의 각 층별로 200개씩 설치되어 있고 헤드의 부착 높이는 3m 이하라고 했네요. 자, 73번 문제 계산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스프링클러의 그 폐쇄형 헤드에서 자, 수원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수원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Q는 1.6 곱하기 N. 그때 요 N이 바로 헤드의 개수예요. 헤드의 개수.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자,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자, 10층이고요. 그리고 헤드의 부착 높이가 3m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층 이하이면서 8m 이하, 헤드의 설치 높이가 8m 미만이기 때문에 바로 헤드의 개수는 바로 10개죠, 10개. 그래서 기준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몇 개? 10개. 기준 개수가 10개라는 얘기예요. 10개. 계산해 주시면 바로 16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수온의 양. 물의 양이래요. 물의 양. 답은 1번. 다음 74번.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 설치하는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 2번을 보세요.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150리터/미닛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틀린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자,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고요. 방수량은 130리터/미닛 이상이 돼야 되죠. 틀린 것은 2번만 틀렸어요. 2번. 다음 75번. 구조대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정한 구조대의 작동 시험은 구조대를 몇 도로 설치하고 활강 시험을 실시하는가? 바로 45도 길어지는 거죠. 답은 2번에 45도. 다음 76번. 부촉매 효과로 연쇄 반응 억제가 뛰어나서 소화력이 우수하지만 CFC 계열의 오존층 파괴 물질로 현재 사용에 제한을 하는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 설비는 바로 할론 소화 설비죠. 그래서 할론 소화 설비를 대체해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죠. 그렇죠? 답은 2번에 할론 소화 설비가 답이 돼요. 2번. 다음 77번. 배관, 행가 및 조명기구가 있어 살수에 장애가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단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이건 뭐냐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를 하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설치하는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헤드는 어떻게 설치하냐? 바로 장애물 아래쪽에다 설치하는 게 맞죠. 답은 4번에 장애물 아래에 설치한다. 4번. 다음 78번. 자,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인 지하 주차장에 50제곱미터마다 구역을 나누어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물 분무 헤드의 표준 방사량이 분당 80리터일 경우 한 개 방수 구역당 설치해야 할 헤드 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자, 수원에 대한 문제예요. 자, 78번 여쭤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방사량. 자, 방사량을 먼저 구하실 건데 방사량. 자, 물의 방사량이에요. 자, 방사량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주냐면은 자, 여기 나왔어요. 그 해설에 나온 표를 보시게 되면 지하 주차장에는 토출량이 얼마예요? 주차장에는 토출량이 20리터/미닛 제곱미터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0리터/미닛 제곱미터.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 20리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하 주차장에 50제곱미터마다 구역을 뭐한다? 나눈다. 그래서 이때 그 바닥 면적이 450이 아니라 50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50이에요. 그래서 50 자, 제곱미터에다가 20리터/미닛 자, 제곱미터. 자, 이거 곱해주시면 돼요. 자, 곱해주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바로 얼마예요? 1000리터/미닛. 그죠? 1000리터/미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사량이에요. 어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에 방사하는 이제 그 물의 양이 1000리터 per 미닛이라는 거죠. 분당 1000리터. 자, 그때 자, 이제 구역당 헤드횟수를 구할 거예요. 헤드수. 자, 구역당 헤드수. 자, 헤드 횟수를 구할 건데,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물 분모 헤드의 표준 방사량이 분당 80리터일 경우, 80리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사량 지금 구했죠? 1000리터. 자, 보세요. 1000리터 per 미닛인데 표준 방사량이 얼마라고요? 80리터. 80리터 per 미닛. 그죠? 예, 구해주시면 돼요. 헤드 횟수 구할 때. 자, 계산을 해주시면 요 값이 12.5가 돼요. 12.5. 자, 12.5가 되는데, 자,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뭐 한다? 절상. 반드시, 예, 절상을 해주시면 돼요. 절상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13개. 그죠? 13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헤드수가. 답은 2번. 다음 79번. 5개 소화전 설비가 5개 설치되어 있을 때 필요한 저수량은? 자, 이 7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수원, 물의 양을 예, 구해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설비 같은 경우는 5개 소화전 설비죠.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Q는 얼마다? 7 곱하기 N인 거죠. 이거 남기하셔야 돼요. 5개 소화전 설비는 7 곱하기 N이에요. 수원의 양이. 근데 여기서 요 N이라는 뭐 N? 요 N이라는 값은 5개 소화전 설치 개수인데 여기서는 최대 몇 개? 최대 몇 개? 2개예요. 2개. 최대 2개.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5개 소화전 설비가 몇 개 설치되어 있다? 5개. 5개이지만 최대 몇 개까지? 예, 2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7 곱하기 2만 해주는 거예요. 5가 아니라. 최대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4 예,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14 세제곱미터. 답은 3번. 다음 80번. 배기를 위한 유효한 계구부가 없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서 사용하여도 되는 소화기용 소화약재는 어느 것인가? 바로 한론 1301이죠. 한론 1301.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